과연 러시아가 미국의 뒤를 이은 군사 강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허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면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3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요. 너비 75마일의 동부 돈바스 전선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추고 공격을 퍼붓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고, 이곳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위당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전력이 포진하고 있는 전선이 밀리는 양상은 상당한 위기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듯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을 순차적으로 최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었는데요. 또한 프랑스제 카이사르 ACS 155mm 자주곡사포나 스위치 블레이드 등의 지원 무기들이 실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구소련제 무기들만 사용하던 우크라이나군의 무장에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MQ-9 리퍼가 최초로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이 통과된 이후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MQ-9 리퍼쯤 되는 무기를 완전히 숨기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도,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러시아는 결국 창고에 있던 2세대 전차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과 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3달이라는 시간을 꼬박 채운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전사자의 합계가 29,35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밝힌 손실 집계를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하는 전사자 1,500명이라는 수치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000여 명 정도가 러시아군의 실제 피해의 현황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작 3개월 만에 15,00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게 전개되었는지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였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 DIA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입은 손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소련군이 입었던 피해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빈약한 낮은 수준의 전술, 제한된 공중엄호, 유연성 부족,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 준비된 지휘체계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진격만을 명령하는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피로도가 높았는데요.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고지를 점령한 이후 이곳에 꾸준하게 병력을 증원해 서쪽과 북쪽으로 진격을 시도했고, 결국 숫자에서 밀린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불리면서 여러 마을을 점령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스비틀로다르스크를 빼앗긴 것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뼈아픈 손실이었는데요. 스비틀로다르스크는 2014년 돈바스 전쟁부터 지난 7년간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불어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서쪽에서 흐르는 강의 위치 때문에 포위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목표를 축소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막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병력을 철수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했으며, 우크라이나 제30기계화여단은 끈질기게 포파스나 돌출부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국지적인 대공세는 포파스나 방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로비안스크의 평화로웠던 밤하늘은 러시아군이 쏟아낸 백린탄으로 가득 덮였으며,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쉴 새 없는 포격이 떨어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포격은 전선 변화에 큰 의미가 없었으며, 러시아군은 여전히 슬로비안스크 전선을 지키듯이 흐르고 있는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생했던 악몽과도 같은 도하작전은 러시아군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어 강을 건너는 시도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비안스크 전선에 대한 실질적인 진격은 이지움 전선에서 뻗어나오는 한 방향뿐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준비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로가 좁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 있는 리만 지역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리만의 평야지대는 전차를 주력으로 삼는 러시아 지상군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는 몇 안 되는 지형이었으며,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엄폐물이 적어 수비하기 까다로운 곳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며칠 동안 리만 지역을 3면으로 포위해 무자비한 포격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제-70 수사단이 막아내고 있지만 도시 외곽까지 침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을 마리우폴처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리만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은 조만간 교두보를 통해 슬로비안스크 전선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만큼은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말로만 이어오던 위협이 아니라 동부 전선 전체를 뒤흔드는 진짜 대공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뒤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무리하게 공세를 벌이는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칠러 반군인 도네츠크 인민군 105사단 3보병대대는 더 이상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항명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한 DPR군 제107보병연대에서도 부족한 훈련과 육체적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게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18세 러시아 징집병은 자신이 보급받은 1940년대 소총이 고장을 일으켜 총알조차 발사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는 과격한 표현을 썼고 인터넷에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15 자동화 소총 분리여단 대원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격렬한 전투가 발생했던 수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고 현재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20%가 모두 자신과 같은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훈련되지 않은 징집병들을 최전선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러시아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 러시아 외교관은 내 나라가 부끄럽다는 공개 성명과 함께 돌연 사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러시아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번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부족한 전차를 충당하기 위해 창고에서 2,500대의 T-62 전차를 수송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T-62는 1960년대 생산되었고 1975년에 생산이 중단된 2세대 전차인데요. 당시 1만 개 단위로 생산되었던 전차가 2022년 전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낡은 전차를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2018년 아르세니프 정비창에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형 T-62가 바탕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T-90M 최신형 전차까지 파괴되는 전장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일지는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편 마냥 밀리고 있는 것만 같았던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물러서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미국이 제공한 스위치블레이드 무인 공격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로써 제블린 대전차화기보다 유용하고 안전하게 전차를 사냥할 수 있다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손에 갖춰진 것입니다. 게다가 카이사르 자주포가 전선에 도착한 것도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의 희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777 곡사포가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견인 곡사포와 자주포는 아무래도 운용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금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전장에서는 기동성이 뛰어난 자주포가 더욱 활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프랑스의 차세대 자주포 카이사르는 자동 자체 위치 지정 및 타겟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전방 3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최고 속도 100km를 질주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토에서 제공하는 155mm 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부터 나토 가입국이 포탄만 보내도 카이사르 자주포와 M777 곡사포가 함께 강해질 수 있으며 다른 155mm 자주포가 추가될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강화 속도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에서는 하늘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MQ-9 리퍼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랜드리스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기까지 한 달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크라이나는 랜드리스보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뒤엎는 것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개전 이후 러시아 정부를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4차례 이상 시도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 서로의 목을 노리는 암투를 벌이고 있는 셈인데요. 부디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폐허가 된 땅이 원래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